2020년 11월호 편집장의 말. 학부의 위기, 대학 언론의 위기는 20여 년 전부터 언급되어 오던 말이다. 너무 오랫동안 위기여서 이젠 위기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 20년간 위기 상태인 대학 언론에서 일하는 것은 절벽 끝에서 일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나는 그 위기를 타개하려 얼마나 노력했을까? 늘 자괴감에 빠지고는 한다. 내가 너무 뒤처진 것은 아닐까? 학부라면 학우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담아내고 학우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 발빠르게 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학우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채고 학우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는가? 대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잘 알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인가? 사실 학부의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꽤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만한 타겟책을 내놓지 못한 채로 시간이 꽤 흘렀다. 미디어 센터에서 발행한 것들을 다시 찾아봤다. 학우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고 흥미를 느꼈는지 찾아보려 했다. 최근 미디어 센터에서 발행한 것 중 조회수가 비교적 높았던 것은 대면 비대면 강의 진행 여부였다. 이외에 의외로 우리 대학 동문을 인터뷰하는 포세이대가 조회수가 높았다. 미디어 센터가 쓰는 기사들은 대개 40언저리의 조회수를 기록하지만 대면 비대면 여부의 단신은 260을, 포세이대는 150을 넘어간다. 학우들은 빠른 정보가 필요했고 우리 대학을 거쳐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으로 추측한다. 11월호에는 우리 대학의 방향성을 묻고 우리 대학이 어떻게 입시를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대학을 졸업한 이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담았다. 늘 위기 속에서 살아내려 간절히 노력 중이다. 기자들과 조금 더 나은 학부를 만들기 위해 아이템 선정에 신경을 써보자고, 학우들에게 더 도움이 되어보자고 노력하며 10월을 살았다. 혹시 12월호에 다뤄주었으면 하는 것, 혹은 그냥 궁금한 것이 있다면 미디어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 혹은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보내달라. 혹은 그냥 미디어센터실로 찾아와서 말해달라. 닿는 곳까지 취재해보겠다. 지난 9, 10월호를 발행하고 난 후 신청을 받아 학부로 우편을 발송했었다. 그 학부를 받은 이 중 한 명이 학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디어센터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유익했다며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분께서는 친히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셨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내 머리를 한 대 때린 것처럼 강렬했다. 감사하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 보내온 시간이 오롯이 전달된 것 같아 다행이라 느꼈다.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미디어센터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쓴다. 그러므로 미디어센터는 더 노력하겠다. 더 움직이고 고민하고 쓰겠다. 글 박서연 편집국장. 단신. 제목. 2021학년도 하반기부터 해외 파견 유학 재시작한다. 선발 인원은 미정. 우리 대학이 2021학년도 하반기부터 교환학생 파견을 재시작한다. 구체적인 해외 파견 교환 유학생 선발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해외 파견 교환 유학을 중단했다. 그러나 2021학년도 하반기부터는 해외 파견 교환 유학을 재개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이 내년 하반기에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중국이며 총 16개 대학이다. 이마영 연구교류처 주임은 기존 파견 교환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연기된 인원과 새로 선발할 수 있는 가능 인원을 파견 대학별로 문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파견 교환 학생의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파견 교환 유학생 중 총 35명을 선발해 6개국 16개 대학에 파견했다. 우리 대학 연구교류처는 코로나19의 종식 전까지 해외 파견 교환 유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이하 온라인 연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연수는 어학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토론과 문화 세미나로 구성된다. 온라인 연수가 진행되는 해당 대학 학생들이 도우미로 참가해 학우들의 학습을 도울 예정이다. 온라인 연수는 대만 장영대학, 일본 게이세녀대학, 필리핀 트리니티 대학과 진행한다. 온라인 연수는 각 대학별로 진행 일정이 상이하다. 대만 장영대학은 2021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일본 게이세녀대학은 2021년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필리핀 트리니티 대학은 협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일시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임주임은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상황 및 파견 국가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 및 해당 대학의 코로나19 감염의 대책 상황 또한 공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학교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환 유학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교환학생 파견은 각 국가와 대학의 정책에 따라 인원과 파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취재 박서연 기자. 제목 ITM 미디어 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IT 부문 OTP-QR을 이용한 차세대 출석 체크 플랫폼 대상 수상.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제11회 ITM 미디어 콘텐츠 경진대회가 막을 내렸다. 대상은 OTP-QR을 이용한 차세대 출석 체크 플랫폼 작품을 선보인 IT 분야의 원펀치 팀이 수상했다. 원펀치 팀은 QR코드를 은행의 OTP처럼 계속해서 변경시켜 부정 출석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10월 12일까지 신청자를 받고 27일까지 최종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10월 28일 최종 결과가 나왔다. 10월 28일 IT 부문은 6206호 글로컬 IT 전공 실습실에서 미디어 콘텐츠 분야는 미가일간 M2015에 입장하여 각 15분, 20분씩 각자의 작품을 발표한 후 심사가 이뤄졌다. 사진 원펀치 팀의 실시간으로 변하는 출석 체크 플랫폼 OTP-QR 유튜브 화면 캡처. 정인국 대상 수상자 대표는 지난 경진대회에서 아쉬운 성적을 기록해서 그 한을 풀려고 나왔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와 함께했던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외로운 경진대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ITM 미디어 콘텐츠 경진대회는 IT 융합자율학부와 미디어 콘텐츠 융합자율학부 학생들의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학습 동기 유발 및 내실화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개최됐다. 또한 우수한 졸업작품 산출 및 포트폴리오 축적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금상 수상작은 IT 분야에서 과제 제출 시스템 작품을 선보인 과제 IT다 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나비아 작품을 선보인 김박조 팀이 수상했다. 취재 강예린 수습기자. 제목 제23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개최. 학생들 의견 반영해 피드백 시간 추가해. 제23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가 11월 2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대상은 도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강은하 학우가 차지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스피치 콘테스트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줌을 통해 심사가 이뤄졌다. 정경화 교무처 과정은 심사 기준에는 원고 내용, 자세, 표현력, 전달력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평가하기 위해 발표자들이 본인의 상반신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야기했다.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는 지난 10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11월 1일까지 심사가 이뤄졌다. 11월 2일에는 오전에는 발표와 심사가 이뤄지고 오후에는 학생들과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피드백 시간이 추가됐다. 지난해 설문에서 일부 학우는 이 대회가 나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수준이 다양하다 보니 수상 이유에 대해 납득을 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 대상을 수상한 강은하 학우는 마지막 학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마지막 도전이었어서 더 기쁘게 느껴졌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추가된 피드백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다. 청자에게 자신의 스피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있었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이외에도 영어 스피치 대회는 11월 3일로 막을 내렸으며 중국어 스피치 대회는 11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취재 강혜린 수습기자. 사진기획 낙태 처벌의 시대를 끝내라. 지난달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이 24주 이내에는 조건부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던 이들은 분노했다. 개정된 법안 또한 여성의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5일 청소년 청년 페미니스트 백인 선언 공동기획단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진행한 이모빈 전국학생행진 활동가는 임신을 시킨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낙태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낙태죄가 사회적으로 약자를 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임신 주수를 조금 인정해주면 된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했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계기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부가 설정한 허용 주수의 불분명한 근거,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기간, 조건부 허용이 아닌 완전한 재생산권 보장,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학대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 폐지를 외치며 정부의 입법안을 규탄했다. 리아 엠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는 임신 주수에 따른 조건 추가는 처벌의 조건을 세분화한 것뿐이지 그동안 여성들이 외쳐왔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가 아니다. 형법상의 낙태가 제로 남는 이상 임신한 여성 중 누구도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의 임신 중지를 여전히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걸어온 길로 되돌아가는 퇴보라며 시대에 맞는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미로 시대를 보는 시계를 직접 돌리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특정 성별만을 향한 처벌은 가부장적 사회의 산물이자 구시대의 수치다. 이제는 과거의 패습을 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다. 사진 캡션 1. 지난달 15일 청소년 청년 페미니스트 백인 선언 공동기획단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캡션 2.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맞춰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 캡션 3.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캡션 4. 참가자들은 시대에 맞는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미로 시대를 보는 시계를 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취재 사진 김다영 기자, 취재 지원 박서영 기자. 보도, 제목, 학과 워크숍 코로나19 여파 속 온라인으로 개최. 부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잊기 위한 노력 이어져. 리드, 매년 11월 우리 대학은 워크숍 주간을 진행한다. 각 전공 기획단이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학우들은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재학생, 졸업생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학내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우리 대학 학과 워크숍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활동 진행돼. 첫날인 2일 기독교 문화 전공은 대학의 미래와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수 특강을 진행했다. 1화 일본학 전공 워크숍은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와 2부에 걸쳐 전공을 소개하고 학과 재학생과 학교생활 이야기와 조언을 나눴다. 둘째 날 중어 중국학 전공은 중줌 올림픽을 진행했다. 빨간색 제품을 줌 화면으로 보여준 학우 중 가장 잘 표현한 학우에게 상품을 증정했다. 영어학 전공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학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과 졸업생들의 강연을 준비했다. 경영학부는 너의 이름은 코너에서 조별 게임을 진행했고 선배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희망자에 한해 소규모 다가회 랜선 뒤풀이도 진행했다. 사회복지학 전공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1부에서 아이스 브레이킹과 함께 전공 및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사복어스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우들 간의 친목을 다졌다. 디지털 콘텐츠 전공 워크숍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 4일에 마무리됐다. 신청한 학우들의 관심사에 따라 사전에 조를 구성했고 2차례에 걸쳐 조별 미션을 수행했다. 전공 안내에 관한 내용은 카드 뉴스와 PPT로 배포했고 디컨 간담회를 통해 교수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IT융합 자율학부는 전공별 기획단의 부재로 학생회가 4개 전공 워크숍을 공동 진행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졸업생들의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이후 제11회 IT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경진대회 출품작 중 하나를 골라 감상 후 500자 이상의 소감문을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됐다. 신청 학우에 한해 대면 워크숍도 병행. 신문방송학 전공, 이하 신방 워크숍은 신청 학우에 한해 대면으로 워크숍을 진행했고 비대면 신청 학우들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참여했다. 질의응답은 오픈 채팅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극부터 영화, 뮤지컬 등 다채로웠던 기존 신방 워크숍 프로그램과 달리 전공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만 진행됐다. 이현 신방 워크숍 기획단 부단장은 원래 신문방송학과 워크숍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라며 학과 자랑이라고 하면서 워크숍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높았었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방특급은 인권 약속문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신문물을 전파하라 코너에서 학부제 기본 커리큘럼을 신방 is our life 코너에서 전공을 소개했다. 신방 전공 교수들이 직접 현장에 참여해 학우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수들이 출연한 과거 워크숍 영상물을 함께 관람했다. 마지막 무엇이든 물어보살 코너에서는 교수들과 사전 질문을 통해 받은 졸업생들의 답변을 나누며 마무리됐다. 백연채 미컨 1학우는 전공 선택하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처음으로 학교에서 큰 행사에 참여하는 거라 설렜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사신 캡션 1. 어울림 속에 하나 되는 미래 신방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문을 연 신방 워크숍. 사진 캡션 2. 신문방송학과 조은기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서로를 잇는 워크숍. 사회과학부 이하 사가부 워크숍은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내걸고 3일에 걸쳐 4가지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정인영 사가부 워크숍 기획단장은 저희 부제가 서로 다른 우리를 잇다라는 뜻이라며 블루투스가 서로 다른 기기를 잇는다는 뜻을 가진 데서 착안을 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학내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학우들이 발제하고 그걸 통해 서로 연대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깨달음 혹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획 취지를 전했다. 첫날 진행된 전공 토크 코너는 사회, 정치, 경제, 각 전공의 교수님과 학우들이 만나는 토크쇼로 구성됐다. 간단한 게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 서로의 궁금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기후위기, 정치, 노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내 담임 및 학우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참여 활동가 마당 코너가 열렸다. 실천환경학회 공기네트워크, 한국원폭피해자 구슬체록 모임 도토리, 정의당 성공회대학교 학생 모임, 정치학 소모임 파란, 성공회대 녹색당 공부 모임 GPS, 성공회대학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모임 가시, 성공회대학교 제4대 인권위원회, 이매진 패스, 페어라이프, 아이아프 청년위기 기후 긴급행동 생태전응치연구소가 발제에 참여했다. 마지막 날은 학술제를 통해 학우들 간의 학문적 관심사를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조혜민 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의 페미니즘과 다시 만난 세계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의 학내 혐오 문화와 차별금지법 강연으로 끝을 맺었다. 사진 캡션 3. 둘째 날 진행된 사회참여 활동가 마당. 사진 캡션 넷. 한국 원폭 피해자 구슬체록 모임 도토리의 김이나 학우가 발제하고 있다. 워크숍 사전 안내 여전히 부족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워크숍에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정확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익명의 학우는
뭘 들어야 하고 필수는 무엇인지 복잡하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워크숍 기획단도 코로나19 여파 속에 온라인 워크숍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김연하 사회복지학과 워크숍 기획단장은 비대면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오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전달을 받은 후 급하게 기획단을 짜고 학과장님께 연락을 돌렸는데 전공 교수님들께서 워크숍 진행 여부를 모르고 계셨다며 그래서 기획 초반에는 교수님들과의 컨택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교 측에서도 온라인 워크숍은 처음이어서 그런지 정보 전달이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취재 홍은솔 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제목 우리 대학 입시 변화 무엇이 달라졌을까? 부제 자소서 폐지하고 비대면 면접 진행. 대안학교 전형 모집 인원은 약 26% 감소. 리드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14일간 수시 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수시 모집은 자소서 폐지, 온라인 면접 등 예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됐다. 소제목 1. 자소서 전면 폐지, 타 대학보다 빨리 실행. 우리 대학은 2021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자기소개서, 이하 자소서를 전면 폐지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대입 자소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그 정책을 발빠르게 따른 결과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소서나 비교과 활동은 부모의 소득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 이에 대입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선 자소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우리 대학 김규환 입학처 차장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자소서를 폐지했다며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소서를 받지 않는데 우리 대학은 한 해 더 빨리 수험생들의 부담. 소제목 2. 사상 첫 온라인 면접 지원생 장단점 존재해. 올해는 수시 면접 풍경 또한 달라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전형을 대면 면접에서 비대면 면접으로 전환하여 실시했다. 비대면 면접은 수험생이 면접 영상을 촬영 후 우리 대학 입시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원자는 모두 같은 질문지를 받았다. 면접 영상은 1분 이상에서 2분 이하의 분량으로 공정성에 위배가 될 수 있는 수험생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됐다. 우리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김가을 씨는 이번에 재수를 하면서 나름 열심히 면접 준비를 했는데 질문 문항이 모두 똑같고 2분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야 해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현재 부산에 살고 있어 교통비나 시간적 부담은 덜해 좋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제목 3. 대안학교 전형 모집 인원 약 26% 감소. 학생부 종합 대안학교 출신자 전형의 모집 인원은 대폭 감소했다. 올해 대안학교 출신 전형 선발 인원은 인문융합자율학부 8명, 사회융합자율학부 15명, 미디어 콘텐츠 융합자율학부 5명, IT융합자율학부 0명으로 지난해 각각 10명, 21명, 5명, 2명을 뽑았던 것과 비교해 약 26%가량 감소했다. 대안학교 출신 전형이 감소한 것에 대해 김 차장은 대안학교 전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지원 인원이 적어 계속 갖고 있던 문제라며 3년 예고제로 재작년부터 줄이기로 결정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 사회과학부 임우빈 학우는 성공회대가 진보적인 학풍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는데 대안학교 출신 전형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465명을 뽑는 이번 수시 모집의 지원자는 총 2,202명으로 4.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부별로는 인문융합자율학부 학부 4대 1, 사회융합자율학부 5.97대 1, 미디어 콘텐츠 융합자율학부 6.53대 1, IT융합자율학부 3.51대 1로 미디어 콘텐츠 융합자율학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초 합격자는 11월 20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취재 이주연 기자.
기획. 제목. 학생들 없는 대학가 위기의 골목 상권. 부제. 수입 절반이나 줄었지만 가게를 닫을 수는 없어. 리드. 우리 대학 부근에는 음식점과 편의점들이 모여 작은 골목 상권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평소 주 고객층인 학우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대학 인근 상인들은 운영난을 겪고 있다. 12시 30분 점심시간만 되면 식사하려는 학우들로 가득 찼던 대학 앞 식당에는 한산한 공기만 가득했다. 계속되는 비대면 수업으로 학우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다. 소재 1. 줄어드는 발걸음,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근심. 우리 대학 인근에 있는 이삭토스트를 운영하는 김영자, 가명씨는 가게 운영이 힘든 것은 기정사실이다. 기존 매출의 50에서 70% 이상 감소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대료도 안 나오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를 못한다. 학생들이 오면 예전보다 좋아지긴 하겠지만 코로나가 있는 한 이전보다 소득은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원국수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포장 판매를 시작했다. 사장 김재광 씨는 원래 국수는 배달이 안 되는 업종인데 손님이 없어서 일부 메뉴만 포장 판매를 하고 있다. 식당이라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장사가 조금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접어버리면 안 되고 그걸 넘기면 조금 나아진다며 손해를 보면서도 장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말까지는 영업이 어려울 것 같지만 버틸 생각이다라면 포부를 밝혔다. 두 가게 모두 정부에서 지급한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찾아오지 않는 학생들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소재 2. 대학 밖 자영업자만의 문제 아니야. 존폐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 올 수도. 우리 대학 내에도 교내 복사실과 문구점, 자연드림 등 상권은 존재한다. 일부 업소의 경우 기존보다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천년간 제1층에 위치한 이마트24 편의점과 학생식당의 경우 올해 3월 개강 이후 비대면 강의가 이어지면서 모두 운영을 중단했다. 곽동규 총무처 과장은 학생식당 측과 얘기해본 결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하려면 직원도 새로 채용해야 하고 학우 전체가 등교하지 않아 실인원의 문제로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학기에 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별일이 없다면 운영할 예정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미가엘간 1층에 위치한 소비자협동조합 깐투치오는 카페와 식당을 같이 운영하여 학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올해 카페는 중단했고 식당은 점심과 저녁 모두 운영하던 작년과 달리 현재 점심만 운영하고 있다. 깐투치오 카페를 운영했던 성공회대 소비자협동조합, 이하협동조합 측은 카페 수익으로 깐투지게에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인데 수입이 없다면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며 영업을 중지한 이유를 밝혔다. 대신 행복상해라는 공동구매 사업을 현재 3차까지 진행하고 있다. 아직 다음 학기 운영에 관한 얘기를 나눈 바가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지속된다면 협동조합 자체의 존폐에 관해 얘기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며 앞으로의 협동조합 존속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동조합 측은 만날 수 없다는 점이 활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플랫폼 자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 자체가 생기를 잃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는 있으니까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조합도 그런 플랫폼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 골목 상권은 다른 대학과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다. 대부분 1명에서 2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가 주를 이루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 우리 대학에 방문해 밥을 먹게 된다면 근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취재 사진 류영석 기자. 표지 이야기. 제목. 사라진 토끼와 거북이. 우리 대학의 방향을 묻다. 부제. 한국 대학들이 처한 생존의 문제. 리드. 올해 새로 바뀐 우리 대학 광고는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일부 학우들의 비판을 받았다. 기존 광고와 달리 우리 대학이 추구하던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대학에는 저마다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가치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과 이를 뒷받침할 마케팅이 필요하다. 대학에게 가치 추구는 생존이라는 당장의 문제와 직결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많은 대학이 재정 확보와 정부 지원을 위해 대학의 접근성과 취업률 등을 홍보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뒤로 밀려난다. 우리 대학의 이번 광고도 마찬가지다. 일부 학우들은 광고를 보고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냐고 묻는다. 함께 가자고 말하던 토끼와 거북이가 사라진 지금의 우리 대학 광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한국 대학들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사진 캡션 1. 우리 대학이 지난해 사용하던 광고. 함께 가자 우리라는 문구를 사용해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자료 제공 성공회 대학교 입학홍보처. 소제목 1. 대학마다 홍보 방향성 달라. 대학은 홍보를 위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성해 학생들을 모으고자 한다. 대학이 지향하는 이념은 로고나 캐릭터와 같은 그래픽적 요소뿐만 아니라 슬로건으로도 구체화된다. 대학의 슬로건은 그 자체로 중요한 홍보 효과를 낸다. 수용자들에게는 대학의 인상을 받아들이고 대학을 선택하게끔, 구성원들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는 동시에 같은 목표를 지향하도록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학마다 홍보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 인서울로 불리며 많은 입시생들이 선망하는 서울권 주요 대학들에게 광고는 그들의 이름값을 공고히 하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다른 대학들에게는 등록금과 입학 정원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수도권 4년제 종합대학이나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 이들은 대학이 지향하는 이념을 담은 슬로건 대신 높은 취업률이나 지리적 이점, 저렴한 학비 등을 광고 문구로 내세운다. 우리 대학은 과거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는 슬로건에 알맞게 함께 가자 우리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웠지만 올해 새로 제작한 광고에서는 난 공부해보고 선택할래 라는 문구를 통해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애 입학홍보처 주임은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 다전공 의무화 제도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광고의 메인 타겟은 수험생이며 대부분의 광고를 입시 시즌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선으로 고민한다고 광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입학 홍보처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올해 EBS 교재 광고, 청소년 잡지 수시 정시 박람회 배포용, 수능 가채점 스티커 광고, 진학사 책자 광고,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고교 게시판 보드 광고, 진학사 배너 광고, 구글 GDN 광고를 집행 및 집행 예정이다. 사진 캡션 2. 우리 대학이 올해 새롭게 게재한 광고. 한 학우는 우리 대학의 가치관과 색채가 없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자료 제공 성공회 대학교 입학 홍보처. 소제목 2. 생존을 위해 변화를 요구받는 대학들. 지난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15세에서 17세 학령 인구는 해마다 10만 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71만 5천 명, 2018년 157만 4천 명, 2019년 145만 4천 명에 이어 올해 138만 2천 명을 기록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생존과 자립을 위협한다. 대학 입학 정원이 줄어들면 재정이 열악해지고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홍보 전략에 투자하고 애쓰는 까닭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계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는 3년을 주기로 하며 대학을 A등급부터 2등급까지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교육 여건, 학사 관리, 학생 지원, 교육 성과, 중장기 발전 계획, 교육 과정, 특성화 계획을 지표로 평가하며 대학들은 각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D등급과 2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며
2회 연속 2등급을 받으면 통폐합이나 폐교 대상이 된다. 우리 대학은 2015년 발표된 1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선례가 있다. 이후 등급을 개선하고자 학부제 전환을 도입했다. 2018학년도부터 학과가 아닌 융합자율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전공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집중 교양 과정과 전공 탐색 과정을 거쳐 3학기에 접어들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평가 기준에 맞추어 변화를 꾀한 덕분에 우리 대학은 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2주기 평가로 시행된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됐다. 정원 감축 권고에서 제외됐고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많은 혼란과 비판도 뒤따랐다.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 아래 추진된 개편 과정에서 학우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른 갈래의 학과가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부생들이 학과생만큼 전공에 전념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과생 대상의 전공 수업이 잘 열리지 않아 제한 수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문제도 뒤따랐다. 소제목 3. 위기 속 방향을 물을 때. 많은 언론과 교육기관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며 그 대안으로 대학의 일괄적인 정원 감축과 이를 위한 기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학의 위치나 크기,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교육과 성과만을 양적으로 판단하고 줄 세우는 평가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거나 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대학들을 위태로운 생존의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들은 언제라도 또다시 평가 기관의 입맛대로 변화를 요구받을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기본 계획 시안을 발표하며 정책 방향을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보로 설정했다. 실제로 일부 항목이 수정됐다. 모든 대학을 동시에 진단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원율, 전임 교육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수도권, 비수도권 등으로 분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소재 지역의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은 대학의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당면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대학 지하철 광고 논란은 비난과 비판 속 우리 대학의 행보를 묻게 했다. 김인호 사회 2하구는 학교의 장기적인 목표가 재정 적자의 탈출인지 아니면 정말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지 비전과 과정이 명확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 학교가 학생들과 공유하고 그걸 홍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학들이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홍보는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 대학만의 이념과 정신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다. 지나온 길에 대한 존중이자 나아갈 길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이다. 취재 홍은솔 기자, 김다영 기자. 르포 제목 온택트 시대 거리를 두면서도 여가 지내보기. 리드 지난달 12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으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대면 활동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고 있다.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고 말하는 고립된 시대. 방 안에서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 없다. 단순히 거리를 두는 언택트를 지나 거리를 지키면서도 소통을 도모하는 일명 온택트를 찾아 안전하지만 도전적인 여가를 보내보았다. 소제목 온택트, 이 시국에 사람을 만나다. 온택트는 비대면 소비 마케팅인 언택트에 연결, 온을 더한 개념이다. 언택트 트렌드가 단지 대면 없는 구매와 소비를 의미했다면 온택트는 코로나19로 외부와 단절된 새로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을 하고 기업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를 본다. 이처럼 다양하게 이용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여가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나는 친구들과 화상 파자마 파티를 시도해보았다. 화상회의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관련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화상회의실을 만들고 회의 참여자에게 링크를 공유해 초대한다. 마이크를 사용해 음성 언어로 대화하거나 채팅을 통해 문자 언어로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어 마스크를 끼고 만나는 직접 대면 소통보다 언어적 장벽이 낮은 편이다. 대화 중 자료를 첨부하고 싶을 때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회의 참가자 모두에게 손쉽게 공유할 수도 있다. 화상회의는 직접 만남보다 시공간적 구애를 적게 받는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고립을 일부 해소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에 거주하는 이와의 만남도 쉽게 만들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차나 삶의 패턴 차이 등 소통 환경의 제약도 줄었다. 이 시대 화상회의 안에서 국가 간 거리는 개개인 집 사이의 거리감과 아주 다르지 않다. 덕분에 대면으로는 참여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외국에 사는 친구도 화상회의 파자마 파티에는 함께할 수 있었다. 단점으로는 온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에 비해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과 통신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사실이 있다. 그 외국에 사는 친구는 이따금씩 통신 문제로 대화 중에 유령처럼 사라졌다가 갑작스레 등장하기를 반복했다. 화상회의 앱에 따라 어떤 앱은 카메라에 보이는 배경이 날 것 그대로 회의 참가자 모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야각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아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중요하다. 실시간 화상 강의를 들을 때 내가 무민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서 방안 곳곳에 무민을 전시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교수님께서 아셔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외출하기 전에 목적지에 따라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골라 입듯이 각 화상회의의 목적에 맞추어 주변을 정리해야 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의의 기준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상 파자마 파티는 대면 만남 부럽지 않게 재미있었다. 가끔 화면 송출 크기 차이로 인해 핸드폰으로 화상 채팅에 접속한 친구의 얼굴이 내 16인치 노트북 화면 가득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외에는 큰 불편함도 없었다. 같이 대화하고 게임을 하고 심지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도 가능해 살갗이 닿지 않는 액정 너머의 세상 속에서도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어떤 친구는 VR 기기를 이용하면 온라인 3D 가상 공간에서 만나 함께 춤도 출 수 있다고 말하며 기기 구매를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현실에서도 못 추는 춤을 가상 세계까지 이끌고 가고 싶진 않았다. 언택트 시대, 나도 90대적 인간이 되어버린 것일까? 소제목, 온무비, 이 시국에 영화관을 가다. 국내 극장가에 언택트 시네마라는 시스템이 생겼다. 폐쇄된 환경 속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오랜 시간 영화를 보지 못했던 우리에겐 매우 희소식이었다. 국내 첫 언택트 시네마인 여의도 CGV에 방문해 정해진 절차대로 영화를 보았다.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국에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음식도 비대면으로 사 먹을 수 있어 놀라웠다. 주문한 음식은 팝콘 팩토리, 열린 괄호, 매점 픽업박스, 닫힌 괄호에서 수령할 수 있었다. 팝콘 팩토리에는 픽업박스, 열린 괄호, 음식을 받아가는 곳, 닫힌 괄호가 12개가량 있었다. 음식이 담긴 픽업박스에 모바일 영수증을 스캔하고 화면을 건드리면 주문 번호가 적힌 박스의 유리가 투명해진 후 문이 열린다. 영화 티켓은 매장 한쪽에 있는 포토 티켓 자판기를 통해 구매했다. 좌석 배치도 사람 간 거리를 두기 위해 한 칸씩 떨어져 앉게 되어 있었다. 모든 일련의 서비스, 열린 괄호, 상품, 생산, 설비, 관리 등 닫힌 괄호는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취약 세대의 불편이 우려되었으나 애로사항이 생기면 곧바로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몇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안심했다. 해당 영화관은 직원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대신 체크봇이라는 안내 로봇 2대가 돌아다녔다. 이 로봇에는 시설 위치, 상영 시간표 등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어 마치 미래시대에 온 듯한 느낌을 내었다. 체크봇의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질문을 건네보았다.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고
체크봇은 금세 알아듣고 친절하게 나를 화장실 앞까지 데려가 주었다. 영화 상영 10분 전이 되니 체크봇이 상영관 입구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335 모여 체크봇의 스캐너에 티켓의 QR코드를 인식하고 상영관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도 눈치껏 따라해보니 화면에 내가 예매한 좌석의 정보가 떴다. 로봇이 알려주는 자세한 좌석의 위치는 사람이 설명하던 것보다 알아듣기 편했으나 처리 속도가 느려 효율성이 떨어졌다. 앞으로 체크봇의 속도가 개량된다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편리의 이름 아래 많은 일자리들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겠다. 영화를 보고 나오며 조사해보니 CGV의 언택트 시네마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개발된 것은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해당 회사는 지난해부터 극장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해오고 있었다. 예정된 출범 계획보다 조금 더 날짜를 앞당겼다는 것 외에 코로나19의 영향은 없었다. 언택트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흐름이었는지도 모른다. 소제목 온 뮤직 이 시국에 콘서트를 즐기다. 집 안에 앉아 생방송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도 있었다. 최근 SBS 슈퍼 콘서트 2020 슈퍼 온택트라는 이름 하에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들과 60여 개국 글로벌 팬들이 모였다. 해당 행사는 9월 2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회에 걸쳐 브이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온라인에서만 즐길 수 있는 1:1 화상 연결, 화면 속 팬들과의 게임, 가상 공간을 이용한 AR 무대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온택트 콘서트의 장점을 살렸다. 록 페스티벌과 같은 대면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대신 집에서 핸드폰을 켜서 해당 생방송을 보는 것으로 공연에 참가한 듯한 역동적인 느낌을 낼 수 있었다. 콘서트 플랫폼의 변화는 콘서트라는 개념의 변화도 이끌었다. 아이돌이 콘서트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대면 시절과 같았으나 채팅창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전보다 무대와 관객 사이 더 적확한 상호 피드백을 가능하게 했다. 콘서트 중간중간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면서 음성 송출이 맞지 않을 때가 있었다. 앞으로 온택트는 대면 현장과 같은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 뒷받침이 발전의 핵심 요건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고립된 요즘, 안전하면서도 색다른 온택트 여가를 통해 멈춰있던 삶을 환기해보는 게 어떨까? 모든 것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준비되어 있다. 그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집이라는 섬을 떠나 전혀 새로운 소통적 여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캡션 비대면 운영을 위한 CGV의 픽업 박스 근방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취재 김지유 기자 사진자료 김지유 기자 인터뷰 제목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다르지만 함께 가야 한다. 노조 속 회대인 2 부제 사회과학부 동문 김한별 인터뷰 리드 파업이 없는 나라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없는 나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총연맹 창설자 세뮤얼 곰퍼스 세뮤얼 곰퍼스는 자유는 파업과 같은 권력 구조의 전복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전복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다양한 시각을 돌아보며 한 발 뒤에서 노동운동을 기민하게 전개해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노동조합 활동, 열린 거로, 이하 노조활동, 닫힌 거로를 하는 사람들이다. 미디어센터는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을 겪으며 노동자들의 자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혀온 김한별 동문을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 졸업한 동문 김한별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공공운수 노조를 올해 4월에 그만두었고 최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의료연대 본부로 다시 출근하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거의 집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 동안 여기저기서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제일 익숙한 일이 노동조합 활동이라 다시 이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노조가 아닌 노동 관련 단체라던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다른 곳에서 일해볼까도 생각해봤었지만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한 시기와 의료연대 본부의 시기가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 공공운수 노조에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직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련 일을 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말 그대로 공공 더하기 운수 더하기 노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린 괄호 웃음 닫힌 괄호. 흔히들 공공운수 노조를 설립하면 운수 노조라고 줄여서 부르시는데 이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열린 괄호 대표적으로는 코레일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닫힌 괄호 공공부문들의 기관들의 노동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물연대로 대표되는 운수 영역에 모여서 활동을 하는 형태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공공연맹, 운수연맹 해서 각자의 영역이 나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운수 관련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이며 공기업입니다. 물류산업이 정부에서 통제하기 쉬운 공적인 영역이라는 의견이 강해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풀네임은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입니다. 요새는 사회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의료연대 같은 의료도우미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회복지 영역의 돌봄 노동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노동조합의 중앙사무처 보직에서 2년 4개월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 후 잠시 쉬다가 현재는 의료연대 본부에서 조직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노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특별한 경위는 아니고 사회과학부의 커리큘럼이 자연스레 시야를 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사회운동에 대해 접근성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강의 외에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키웠습니다. 동아리 활동 당시에는 노동 관련 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부 시절부터 다양한 사회 문제를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바라보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제 관련 수업을 들어도 핵심적인 존재 주체로 노동에 대해 강조를 하는 수업을 들으며 관심을 키웠습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 산하에서 일했었는데 지금 아내가 의료연대 본부 노동조합과 활동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아내와는 대학교 CC였는데요. 그분이 먼저 졸업하셔서 저도 의료연대 본부 소식을 자주 듣게 됐죠. 그러다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의료연대 본부 서울지부에서도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서류상 저는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노동조합 자체가 다른 직업 공고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존재 자체도 잘 모르기도 하니까요. 취업 박람회에 간다고 노조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 건 아니니까 공채 정보만 보고 면접을 넣어서 보러 온 것이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성공회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회도 참여하긴 했지만 선배들이 우선 진출을 해서 밀어주는 끈이 전혀 없어서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 가운데 그분들이 알만한 학생운동 분파 조직이 전무했으니까요. 노동조합을 하면서 힘들었던 지점이 있다면? 위 운동권 세대와의 가치 차이입니다. 저는 회대 시절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90년대 이전 운동권 세대분들과 가치를 같이 하는 면이 있어서 크게 힘든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윗세대분들과의 인식 차이를 힘든 지점으로 뽑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노조에서 활동하시는 분 가운데 90년대 노동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의 노동운동과 지금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정말 자신이 일을 찾아서 하면 일이 차고 넘치는 곳이고 주어진 일만 하면 거의 일이 없는 곳이기에 직업에 대한 직업정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이 서지 않아 방황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노조활동 가운데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하는 환경의 차이, 직종 간의 차이, 위치의 차이를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줄여나가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별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운동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노조보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과 만나는 형태인 노동운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 사회체제에서 계속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장기화하면서 힘이 없는 노동자의 입지가 밀리고 있어 노동운동의 입지도 중요하다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노동운동과 노조운동이 다르거든요. 현장에 요구되는 것과 노조의 시야에서 요구되는 것이 다릅니다. 매년 진행되는 임금 단체 협약과 같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산업적 이슈와 맞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인단협과 사회적 정부의 정책이 맞물리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저는 채용 간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채용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과도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떨어지게 하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노동조합들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고용관계에서 좀 더 유연해지라고 요구하고 동시에 사회는 노조에게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대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가운데 노조는 끝없는 소통을 통해 부분적인 요구 실현을 이뤄내려 합니다. 이해관계 가운데 양측의 타협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조는 다양한 계층의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동 유연성. 노동 유연성이 높으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어 노동자의 근로 안정성은 떨어진다. 반면 노동 유연성이 낮으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 실업률은 올라가게 된다. 취재 김지유 기자, 사진 이주영 기자. 제목 임신 중단 어느 경우에라도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 아니야. 리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후 1년이 지났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고 낙태죄는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와 관련해 여성의 몸과 생명공학 연구 정연보 사회과학 교수에게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지난해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나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됐다.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 작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습적으로 10월 7일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는 측면이 많고 오히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명확히 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안은 여성을 범죄자로 보는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주수와 사유 같은 것들을 제한을 두는 오히려 기존의 법보다 후퇴한 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나 여성학을 연구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여성학연대협의회에서 반대 성명서를 냈고 지난달 10월 12일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조금 더 헌재 결정에 성실한 낙태죄 전면 삭제, 모자보건법도 안전한 의료 서비스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는데 주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외의 경우 캐나다는 임신 중단을 전면 합법화했고 90% 이상이 초기에 임신 중단을 하고 있다. 14주가 넘거나 24주가 넘거나 해도 처벌을 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건강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매우 다르다. 미국과 오스트리아도 주별로 다르고 논쟁은 계속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낙태를 죄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임신 중지 방해부를 만들면 더 초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태아를 여성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 태아 대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대결 구도가 전혀 여성들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생리 예정일, 생리 주기가 여성에 따라 다르고 신체적인 개인의 조건들도 다르기 때문에 임신 주수와 허용 사유를 다른 이들이 판단하는 것은 적합한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낙태죄를 통해 정부는 여성의 몸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국가 정책을 시행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인가?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인구 정책에 따라서 여성의 몸에 대한 정책과 낙태죄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 왔다. 원래 낙태죄는 일본의 식민지 시기의 범죄로 규정이 되었지만 60, 70년대 인구를 줄이기 위한 출산 억제 정책 시기에는 월경 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했던 적도 있다. 1973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고 일부 우생학적 사유와 일부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물꼬를 트이게 됐고 사실상 낙태가 성행하게 됐으며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낙태 줄이기 캠페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낙태를 고발하며 낙태를 불법이라고 천명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료기관들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해주지 않거나 수술 비용이 비싸지자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해외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출산 정책으로 나타났다. 낙태가 범죄라면 정부가 범죄자다라는 구호가 있다. 인구 통제 방식으로 낙태를 활용하다가 저출산 상황에서는 낙태를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변화한 것은 여성의 몸을 생산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낙태죄 논쟁은 태아 생명권 대 여성 자기결정권인 것처럼 보인다. 이 밑에 가려진 논의는 무엇이 있나? 이 프레임 자체가 옳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고 여성의 몸과 태아를 둘러 보기 어렵다.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는 오래된 논쟁이었고 과학적으로 합의된 바도 없다. 낙태 반대 세력은 후반기에 태아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과장되게 재현한다. 대부분은 초기 임신 중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야지 과장된 재현으로 계속 대립적인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우생학적 차이에 의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부분들은 어떤 생명은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로 나아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수사적인 의미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여성이 자기 삶을 결정한 권리로 낙태 관련한 논쟁을 봐야 한다. 프로라이프 대 프로초이스로 외국에서도 프레임을 씌우는데 사실 여성이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임신 중단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낙태를 둘러싸고 슬픈 낙태를 한 피해자와 물란한 낙태를 한 가해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임신 중단은 받아들일만 하고 어떤 임신 중단은 물란하며 단죄하는 것은 임신 중단에 대한 죄를 묻기보다 여성이 하면 안 되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단죄 측면이 더 크다. 남성이 이를 이용해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낙태로 고발한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남성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여성만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대 이후의 성규범 체제에서 비장의 이성의 부부 사이에 재생산되는 성만이 정상적인 성으로 여겨져 왔다. 비혼 여성이라든가 미성년자의 섹슈얼리티의 경우는 문란한 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란한 낙태로 여겨진다.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이성의 부부 하에 생긴 태아를 낙태하고자 할 때 슬픈 낙태라고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섹슈얼리티를 바라본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이유로는 성에 대한 이중적 규범이 있는데 남성의 성경험은 많으면 자랑할 만한 것이고 여성의 성경험은 많으면 문란한 것으로 낙인 찍는다. 이중적인 성규범 속에서는 여성에게 더 큰 비난이 쏟아진다. 혼자 아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성의 역할이 있는데 이는 사라진다. 여성은 몸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비난도 전면에서 받는다. 사람들은 흔히 낙태 반대와 낙태죄 반대를 헷갈리곤 하는데 낙태 자체를 어떤 여성도 행복해하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낙태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접근성의 부족, 피임 정보나 피임 서비스 확충 등을 한국 사회에서 소극적으로 해왔다. 또한 남성들이 피임을 회피하는 인식의 문제, 친밀한 관계에서의 권력 관계,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성만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법 개정 후 정부와 사회의 책임은 무엇이 있고 이를 권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안전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 중단 후에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고발될까 두려워 회복이 다 안 된 여성이 퇴원하게 되고 사후 서비스를 못 받게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라도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상담이라는 것은 여성이 필요로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여성에게 임신이 왜 중요하고 임신 중단이 왜 나쁜가를 훈계하는 상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숙려 기간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 이슈,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전반적인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가 설명.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근절 운동을 위해 2009년 출범한 단체이다. 취재, 신다인 기자. 문화, 제목, 혐오에 맞서는 사람과 연대회장, 서울 퀴어 문화축제, 축제하라 변화를 향해, 부제, 퀴어 퍼레이드와 퀴어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리드, 지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12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제21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축제하라 변화를 향해 라는 슬로건으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매년 무지갯빛으로 서울 거리와 광장을 물들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가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축제를 즐겼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크게 두 가지 행사로 나뉜다. 하나는 한국 퀴어 영화제, 다른 하나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다. 사진 캡션. 지난 9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제21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 포스터. 출처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 이번 2020 한국 퀴어 영화제는 스크린은 멀어져도 퀴어는 가까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온라인 상영을 진행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상영관 리플레이를 통해 영화를 생중계하였고 한 작품당 7,000원에 미리 예매하는 방식으로 관람객을 받았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역시 유튜브로 진행됐다. 어디서나 무지개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댄스, 춤, 폭물 등 여러 공연 프로그램이 유튜브를 통해 송출됐고 행진 퍼레이드는 신촌, 이태원, 광화문, 서울광장 등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걷는 활동과 모습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유튜브 라이브로 퍼레이드를 시청한 김은지 하구 가명은 퀴어 퍼레이드가 항상 토요일에 열려 알바가 있으면 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일을 하면서도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얼른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 같이 만나 행진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캡션. 유튜브로 진행된 서울 퀴어 퍼레이드 캡처화면. 출처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안전과 평등을 외치기 위해 열리는 복합 공개 문화행사다. 이 축제는 매 21년간 시민들과 함께 해왔으며 축제가 끝난 후에도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 소제목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처벌이 아닌 차별을 줄이는 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이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고용 형태,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 처음 발의되었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매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 행사장 옆에서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장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기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이 법에 담긴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라며 호소했다.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13년간 발이 묶였던 차별금지법. 비온 뒤에 무지개가 걸리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도 무지개가 보이는 날을 희망해본다. 참고 서울퀴어 문화축제 홈페이지 취재 이주영 기자. 제목 넷플릭스 시대 창작자로서 구독자, 통제당하는 구독자. 리드 발상의 전환으로 넷플릭스는 콘텐츠 시장의 판을 바꿔놓았다.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통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직접 매입해 콘텐츠를 확보한다.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투자자인 셈이다. 넷플릭스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구독자를 통제할까? 소제목 넷플릭스란? 넷플릭스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OTT, 가로치고 오버 더 탑, 가로 닫고 플랫폼이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구독자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최저 3,625원을 통해 한 달간 넷플릭스 플랫폼에 있는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현재 190개국에 걸쳐 1억 3,7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신규 유료 구독자 1,580만 명을 확보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넷플릭스는 DVD 대여 우편 서비스 업체에서 시작했다. 2007년 스트리밍 기능을 도입한 후 2012년 첫 오리지널 드라마 릴리 해머를 선보인 뒤 하우스 오브 카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등 자체 제작 콘텐츠를 연이어 성공시켰다. 넷플릭스는 2018년에만 345개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제작한 글로벌 콘텐츠 공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시작으로 드라마 킹덤, 보건교사 아는 영 등 한국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전 세계로 유통하고 있다. 소제목 창작자로서 구독자. 봉준호 감독은 시내21과의 옥자 인터뷰 당시 넷플릭스에 대해 개봉 흥행 압박이었고 클릭수도 대회에 공개되지 않아 감독으로선 정성껏 작품을 완성하면 끝이죠. 어찌 보면 약간 사회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가입자로부터 십시일반 돈을 걷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에 항상 영화를 걸어놓는 형태니까요. 라고 평했다. 즉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투자자인 셈이다. 구독자이자 투자자인 개인과 제작자의 창작의 자유, 넷플릭스의 자본력의 결합은 콘텐츠의 다양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다양한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극장 흥행 성적 때문에 투자가 부진했던 페미니즘, 퀴어, 다큐멘터리 등의 장르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제작진이 만든 각국 콘텐츠를 전 세계에 동시 배급하며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초월한다. 소제목, 통제당하는 구독자. 넷플릭스의 성공 원인 중 하나는 추천 알고리즘이다.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 가능한 TV 프로그램 및 영화 장르, 사용자의 스트리밍 기록과 이전 평가, 사용자와 취향이 비슷한 모든 넷플릭스 회원의 종합 평가를 통해 구독자의 취향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홈 화면을 구성한다. 구독자는 이 안에서 볼 콘텐츠를 선택한다. 다양한 홈 화면 원리가 있는데 썸네일의 경우에는 구독자가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볼 경우에 굿윌 헌팅의 썸네일을 남녀 커플 버전으로 보여주고 코미디를 많이 보는 사람에겐 로빈 윌리엄스 버전의 썸네일이 나온다. 사진, 추천 알고리즘에 따른 썸네일, 카피라이트, 넷플릭스 테크놀로지 블로그. 홈 화면은 로그인할 때마다 수정되고 구독자는 알고리즘에 의해 더 구체화된 콘텐츠 목록을 접하게 된다. 구독자의 선택보다는 넷플릭스 알고리즘 논리로 더 풍부해진 개인 프로필이 만들어지고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이 결정력이 점점 높아진다. 세라 아놀드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구독자는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는 자율적인 주체보다는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개인화 및 추천 시스템에 의해 추론된 디지털 정체성을 띠고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구독자가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 추천 알고리즘이 구독자의 취향과 정체성을 고정하고 강화한다.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스스로 취향을 선호하고 결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하지만 구독자는 정말 통제당하기만 할까? 우리는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볼 영화를 30분간 고르다 결국 아무것도 보지 않고 넷플릭스를 종료한 경험이 있다. 이는 우리의 취향이 순전히 통제당하지만은 않는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목록을 볼지 말지, 목록에 없는 콘텐츠를 찾을지 개인은 선택한다. 다양한 예측 개인화와 끊임없는 마케팅 대상자로서 우연한 노출은 없다. 노출되는 모든 것은 대상자의 소비, 시청을 위해서이다. 모든 것이 계획되는 시대, 개인의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고민해 봐야 하는 시간이다. 취재, 신다인 기자. 사진, 넷플릭스 테크놀로지 블로그. 참고, 케빈 맥도널드, 다니엘 스미스 로우지, 세라 아놀드. 2020년 넷플릭스 효과. 파주 하늘 아카데미. 기자의 취향. 이메일 비건 뉴스레터 서비스 비트. 기후위기는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호주와 미국 등지에서는 화재로 인해 동물과 식물이 타버렸고 인간의 주거지가 소실되어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해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고 있다. 우리는 대량 멸종의 시작 지점에 위치해 있다며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고민하다 비트를 발견했다. 비트는 비거니즘 소식을 알려주는 이메일 구독 서비스다. 채식은 고기를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축산업의 축소를 돕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행위다. 그러나 어떻게 채식을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궁금할 때가 있다. 비트는 이에 시원하게 답해준다.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비건 간식, 다양한 비건 레시피, 비건 음식 구입처 등 비건과 관련된 소식을 매주 2번씩 메일로 보내준다. 더하여 종이 빨대와 에코백 등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등의 생활 지식을 전달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환경 이슈까지 전달한다. 당장 채식이 어렵더라도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비트부터 구독해보자. 글 박서연 기자.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 유닉. 세상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꽤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체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다른 이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나도 궁금해서 기사들을 찾아보고 읽어봐도 쉽사리 이해가 안 간다. 방대한 기사의 양이 어떤 것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럴 때 유닉은 매일 아침 이메일로 찾아와 답답한 가슴을 뚫어준다. 유닉의 마스코트 고스미는 친근한 말투와 귀여운 얼굴로 찾아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고 쏙쏙 이해시켜준다. 국내 이슈와 해외 이슈, 인권, 노동, 사회, 정치, 경제까지 중요한 분야에 필요한 정보들을 간추려 전달한다. 한 주제에 대해 그 주제에 대한 역사와 맥락, 논쟁거리, 타국의 사례들까지 풍부하게 다루는 유닉.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라는 슬로건 하에 태어난 유닉답게 많은 이슈를 읽고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 유닉은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로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당신도 세상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유닉을 구독하자. 아침에 유닉을 읽고 나면 점심시간 친구들 혹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글 박서연 기자. 영어학습 프로그램 야나도. 그거 얼마나 매워요? 이것을 영어로 말할 수 있나? 12년 동안 영어를 배웠지만 광고 중 나오는 간단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하루 딱 10분씩만. 야 너도 할 수 있다는 광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하루 10분씩만 해도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 큰맘 먹고 야나도 프리미엄 평생 수강권을 결제했다. 영어의 기본, 팔품사부터 시작해서 원어민처럼 쓰는 영장문 영상까지 총 680개의 영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반 평생 수강권은 연속 출석 90일을, 프리미엄 평생 수강권은 영상 진도율 100%를 달성하면 장학금을 준다. 영어 공부도 하고 장학금을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광고처럼 딱 10분씩 영상을 봤다.
나의 경우 연속 14일 출석을 해 총 3단계의 1:1 보이스 케어를 받을 수 있었다. 하루에 한 번 과제를 영어로 녹음해 올리면 선생님이 영어 발음과 문법에 대해 피드백을 줬다. 야나도를 직접 경험해 보니 수강을 하기 위해 한 번에 큰돈을 결제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됐고 매일 영상을 보기엔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그래도 영어로 말하라고 하면 못하는 현실에서 How spicy is it 같은 기본 문장은 말할 수 있게 됐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글, 황혜진 기자. 기고. 익숙함이 만든 우리의 무감각함, 폭력에 대하여.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복도에 길게 들어선 학생들의 행렬. 나 역시 그 속에서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제발 나는 살살 맞게 해주세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겁먹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신음과 선생님의 발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이내 커다란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다 나의 허벅지를 강타했다. 고통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쓰러진 것도 잠시 선을 탈고 일어나 내 뒤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신음은 여전히 복수도를 울렸고 한쪽에서는 먼저 맞은 친구들의 작은 웃음이 들렸다. 한없이 높아 보이는 체육관 단상 위에 올라선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다 함께 숫자를 셌다. 1, 2, 3, 19. 숫자와 숫자 사이 그 짧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침묵이 계속되길 기도했다. 20. 이내 터져나온 가냘픈 목소리에 누군가는 작은 탄식을, 누군가는 욕설을 내뱉었다. 400여 개가 넘는 눈동자는 한꺼번에 소리의 출처를 향해 움직였다. 우리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폭력에 노출된 한 사람에게 원망의 눈길을 보냈다. 그 눈길은 얼마 가지 않아 더욱 큰 가시를 품은 채 서로를 향했다. 그리고 이 섬뜩한 폭력 현장에서 벗어났던 어떤 이유에서든 소수의 원인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즐거워했다. 인권을 탄압했던 폭력의 현장은 우리들의 철저한 개인 플레이 현장이었고 그 모습은 흥미로운 예능과도 같았다. 어쩌면 그것은 체벌이라는 견고한 악의 굴레에서 겪은 무뎌진 감정이자 익숙함에 대한 학습의 결과물이었다. 나의 기억 속 폭력 현장이 더욱 섬뜩한 이유는 그곳에서 모두가 훌륭한 폭력의 학습자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편적인 기억 속에서 나라는 등장인물은 언제나 피해자임을 강조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친구가 맞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A이자 친구의 실수에 욕을 내뱉던 B로 집단 얼차려를 흥미롭게 바라본 C로도 기억 속에 존재한다. 학교라는 닫힌 집단은 폭력을 익숙하게 만들었고 익숙함은 분노할 본질과 대상을 잊게 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폭력에 무감각한 우리를 만들고 교육을 명분으로 폭력을 이용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 익숙해지고 무뎌진다는 것이 왜 두려운지, 그것이 폭력일 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여름, 나는 또 한 번 사람들의 섬뜩한 시선에 몸서리치고 말았다. 폭력을 별 생각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생각보다 많았다. UDT 훈련 체험 콘텐츠는 시장 논리 아래서 프로그램화되었다. 가짜 사나이가 바로 그것이다. 대중들은 가짜 사나이를 열광적으로 소비했다. 그 소비자의 중심에는 나의 학창 시절 친구들도 있었다. 폭력의 현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또 다른 폭력은 향수와 쾌감의 일종일까? 하지만 진짜가 되기 위한 가짜들의 이야기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내가 본 것은 무자비한 인권 탄압의 현장이었다. 가짜 사나이는 폭력성의 문제가 아닌 여러 문제로 이제는 볼 수 없는 컨텐츠가 되었다.
하지만 6천만 회가 넘었던 조회수가 우리가 얼마나 폭력에 익숙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지를 증명한다. 무감각한 대중이 존재했던 이상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가짜 사나이에 열광했던 이유는 출연자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름다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멀찍이서 바라본 적나라한 폭력과 고통의 현장이 즐거웠기 때문일까? 두 선택지 사이에서 일말의 고민이라도 남아있다면 글을 읽는 우리는 이미 폭력의 본질을 잊고 관대한 시선만 남은 안타까운 혹은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친구의 얼차려 웃으며 볼 수 있었던 것은 가짜 사나이의 등장 배경부터 무감각한 우리의 현실이 있다. 폭력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꾸준히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 이제는 이들조차 어떤 것이 폭력적인 행동인지 잊고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명 대가리바가 동작을 지시하며 누군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을 만큼 잔인했던 기억 속에 외침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들린다. 익숙해져서는 안 될 수많은 고통과 그것을 겪은 사람이 존재한다. 언제부터 폭력이 웃으며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걸까? 언제부터 우리는 경각심을 잃고 폭력을 뒷전에서 둘 수 있게 된 걸까? 쓸쓸한 현실도 익숙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글, 익명, 미컨 이 하구